그러면 우리 이제 토지 계약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네. 대해서 예. 이제 일반 우리 아파트 매매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신축 부지를 매매 계약을 한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계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네. 이게 왜 이제 다르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기간입니다. 기간. 예. 음. 기간이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길어도 한 달 반 이 정도 네. 되는데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잔금을 보거든요.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왜 3년 4개월이냐면 임차인들이 살고 있다면 그렇죠.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전세에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너 나가세요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지를 않아요. 그러게요. 예. 미리 얘기를 했다가 이 계약이 깨지게 되면 이 사람은 나가고 계약은 안 되고 이러면은 자기가 이제 생돈을 어디서 찾아와서 그렇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명도를 미리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3, 4개월 동안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명도를 해야 되는 기간이 되게 되는 것이고 네. 매수자 입장, 저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허가 예, 설계하고 허가받고 이런 기간들이 한 3,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3, 4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잔금 일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잔금 일자를 정할 때는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잔금을 냈는데 장마가 왔어요. 그럼 또 전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자와 또 네.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잔금을 냈는데 1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또 겨울철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잔금 날짜를 산정을 하실 때 이런 사항들까지 전부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잔금 날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착공 시기가 됐을 때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네. 뭐 장마 기간이나 겨울철이나 또 피해서 잔금 날짜, 그러니까 착공 시기를 정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또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이제 기간이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파트나 빌라 매매 계약할 때하고는 다르게 이제 중도금이 반드시 거의 98% 거의 100% 가까이 중도금이 그렇군요.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중도금이라는 게 언제 해야 된다는 시기도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네. 몇 퍼센트를 줘야 된다는 것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거는 이제 대출하고 또 엮여서 얘기가 나오는데 토지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네. 80%가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자기 돈이 2억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0억에 2억이면은 20%거든요. 네. 근데 1억 원 이미 계약금으로 줬어요. 네. 그러면 1억만 남아 있어요. 그러네. 10%만 남아 있어. 근데 중도금을 10%만 받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중도금이라는 거는 이 매도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중도금이니까 계약금하고 합쳐서 반은 돼야지. 그래서 중도금을 40%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그렇죠. 20%부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쯤에서 이제 협상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공사비는 나중에 내가 캐시 프로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네. 중도금에서 이게 놓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중도금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간이 잔금 기간이 이제 3, 4개월 정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이게 또 필요할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설계 계약을 네. 토지 계약 후에 바로 해야 된다는 건 맞물리는 건데요. 계약을 할 때 계약 특기사항에 네. 허가를 선진행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써 놓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허가를 선진행한다? 네. 그러니까 잔금을 내기 전에 잔금을 내야 이제 매수인 이름,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오게 되는데 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는 그 사이 기간 동안 내가 설계를 완료하고 내 이름으로 아직 넘어오진 않았지만은 건축 허가를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매도인한테? 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매도인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매수인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예. 매도인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저의 이름으로 안 하게 되고 네. 매도인 파는 분 파는 분 이름으로 허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잔금을 내고 나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공사 관계자 변경 중에 건축주 변경을 그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공사 관계자라는 거는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네. 요 넷을 이제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바뀌게 되면 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건축주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데 요걸 이제 매도인 분들이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렇죠. 내가 이 복잡한 걸 왜 해? 아, 복잡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이 매수인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매수인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땅 주인은 A라는 사람이고 네. 매수인인 B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하고는 상관없이 건축허가는 내가 내 이름으로 매수인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자의 네. 토지 사용 승낙서하고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요회를 제공을 받게 되면 내 이름으로 매수인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네. 매도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맞아요.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 인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에 사실은 그 양식에 보게 되면 이제 어디다 쓸 건지 목적을 쓰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렇죠. 예, 거기에는 그냥 인허가용, 건축 인허가용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제목이 토지 사용 승낙서다 그렇죠. 보니까 내 땅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인허가를 하기 위한 그렇죠. 용도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도자나 매수자를 위해서 반드시 특약사항에다가 써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죠? 그게 그 만약에 네. A라는 사람이 매도자고 B라는 사람이 매수자인데 건축허가를 B 이름으로 진행을 했어요. 건축허가를 받았어. 네. 그런데 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 계약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은 C한테 팔아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B 이름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매수자 C는 안 사.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문구를 서로를 위해서 특약사항에다가 집어넣어놔야 된다. 만약에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불발될 경우에는 B가 받은 건축 허가는 없던 것으로 한다, 네. 무효로 한다라는 거를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되고 그래. 매도자 이름으로 하던 매수자 이름으로 하던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개발 사업으로 해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매수자 이름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매도자 이름으로 네. 땅 주인 이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땅 주인은 아직 매도자이기 때문에 네. 개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매도자 이름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허가 선진행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을 압축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3개월 동안 이자를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매도인의 그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데 보통 파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뭐 내 이름으로 한다고? 돈은 제가 다 내드릴게요. 그래도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제 보통 그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부동산 사신 분들은 매도인하고 좀 이렇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얘기하면 이거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중개업 사장님 통해서 아 이거 다들 이렇게 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이해 당사자니까 그 중개업 사장님 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요. 내 말은 안 믿고 사장님 말만 믿고. 맞아요. 그래서 이 허가 선진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요즘에 좀 대두가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허가 선진행만 이제 좀 신경을 쓰면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웬만한 그 신축 관련된 유튜브나 영상에서는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게 실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고급 정보네요. 네. 예, 허가 선진행을 할 때 제반 서류를 제공한다 할 때 네. 허가 컴마하고 철거, 멸실 신고도 반드시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왜 그렇지 이거는? 이게 예전 지금 뭐 법에 따르면 4층 이상이거나 뭐 13m 이상이 되면은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심의를 받지 않은 철거 대상물들은 그러니까 3층 이하라든가 오래된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철거 신청을 집어넣게 되면은 빠르면은 일주일 안에도 허가 그쵸. 신청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심의를 받는 거가 아니고 철거 신청을 한 것도 허가만 받아도 되는 것도 얘가 거의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의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예, 원래는 저희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받는데 거의 한 번 정도는 예,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의가 한 번 되면 그 다음 심의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2달 될지 한 달 될지 모르니까 정말 이때는 또 기간이 굉장히 연장이 되네요.
그래서 네. 생각지도 못하게 잔금 내고 나서 다 준비를 했는데 철거 때문에 아이고. 한 석 달을 이자만 내고 그냥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철거 현장에서 철거하다가 네. 인사사고 난 게 너무 많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강화가 됐나 봐요. 네.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허가 선진행 또 철거 선진행도 같이 하는 거. 이유는 우리 사업기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늦어지면 늦을수록 한 달 이자 우리가 적게 빌리는 거 아니거든요. 요즘같이 또 금리가 높을 때는 네.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맞습니다. 네.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철거에서 네. 그 소소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 그 토지 계약을 할 때 네. 그 오수 정화조 처리를 네. 잔금 내기 한 달 전에 매도자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 청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오수 정화조 청소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보통 비용은 한 2만 원, 5만 원 네.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얘도 기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잔금을 내고 명의가 나한테 넘어오는데 2, 3일 정도 걸리잖아요. 네. 등기가 넘어오는데 2,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이후에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한 일주일이면 오수정화조 청소 업체가 왔어요. 구청에 등록된 데가. 근데 시기에 따라서 보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정말 그렇죠. 황당한 2만 원, 5만 원 그것 때문에 이자 몇백만 원, 그러네요. 1,00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소소한 팁이긴 하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매도인이 협조를 구해서 하고 네. 그 영수증도 잘 보관을 해놔야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서류에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요거 네. 하실 때 또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잔금 때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 것. 예.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 이 잔금 때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라는 얘기가 얘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네. 이제 토지 계약한 다음에 이제 대출을 다시 확인을 했고 하는데 간혹 한 뭐 2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네. 자서를 안 하신 거예요. 확인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좀 있으셔가지고 근데 현금으로 그냥 내겠다, 네. 잔금을 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네. 첫 번째가 그 신축을 위한 토지 대출인 경우에는 네. 80%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내고 나서 등기가 나한테 넘어온 다음에는 얘가 대출이 신축 자금 대출이 아니고 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생활 자금 대출이 그래요. 되는 거죠. 어이고. 그 퍼센티지가 80%를 적어도 80%를 못 받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40% 많아도 6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이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네. 쓰게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이 계약금은 예금, 현금 이렇게 쓰고 그리고 잔금은 뭐라고 쓰냐면 대출 이렇게 써버리면 끝납니다. 대출 이렇게 쓰면은 돈이 심플하죠. 은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세무 관련된 데서는 어디도 그걸 문제 삼지 그쵸.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값이 뭐 한 30억 정도 된다, 20억 정도 된다, 2억은 현금으로 넣었는데 현금으로 내가 18억 원을 넣었다.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뭐 그렇죠. 생각하시는 세무조사 것처럼. 딱 그냥 타겟이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예. 그 18억 현금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어떻게 또 증빙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일부 이제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네. 계실 수도 있다. 근데 또 네. 내가 이 현금이 어디서 이렇게 조달됐지? 또 본인도 까먹는 경우가 네,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서류 겁니다. 만드는 것도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 계약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죠.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야 나한테 불이익이 없으니까 좀 머리는 아프지만 너무나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초보 건축주 시절 때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서 많은 이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대표님도 많이 이렇게 그 컨설팅하고 또 PM 하시면서 초보 건축주가 대출을 놓치는 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머릿속으로 막 생각은 굉장히 많으신데 건물의 종류를 딱 하나만 선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중주택으로 할 거다, 아니면 여기 다가구 주택으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그게 괜찮더라라고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거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계속 머릿속으로 아 이것도 확인해 볼 걸, 이것도 한번 해볼 걸, 이렇게 했었으면, 이 생각이 공사 끝나고 건물 다 지은 다음에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 하신다고 하면 네. 설계를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건물의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림으로 그려달라, 설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설계를 한 거를 아까 처음에 말씀 보여드렸던 그 수익률표에다가 하나하나 전부 다 넣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영상에서 보이시는 네. 이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네. 요 땅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이제 철거를 하고 네. 이제 다시 이제 자녀들이 지어주는 건이었는데요. 네. 다세대로 할지 다가구로 할지 다중으로 할지 계속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설계를 아예 할 때 다 검토를 해달라.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비고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게 다 나오게 되고, 네. 건물 형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얘도 평면까지 전부 다 그렸기 때문에 평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방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네. 나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얘를 수익률표에도 집어 넣어보고 최종적으로 이거 중에서 이거 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얘가 그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다중주택이다 그러면 다중주택만 생각을 하고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세대로 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초보 건축주분들이 네. 처음에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중,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또 뭐 점포주택, 상가주택 섞여 있는 거, 근생하고 또 근생으로만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짓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내 상황에 따라서도 어떤 걸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이제 해보고 나한테 가장 좋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사람마다 전부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죠. 목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특정한 게 너한테 맞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잘 모르면 나는 목적이 이런데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라고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